예방적 절세를 어떻게 하면 좋냐가 10년 주기의 이제 증여 설계예요.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에서는 이 10년 주기를 지키셔야 돼요. 그 뭐요? 10년 주기요? 증여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증여는 이제 살아있을 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는 건데 10년이 지나야 초기화가 돼요. 그래서 이 10년 주기가 그거예요. 결국은 증여재산 공제를 알아서 미리미리 좀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밖에 또 못 줍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주란 얘기를 가장 기본적으로 좀 많이 말씀은 드려요.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태어나고 나서부터 줘야 주고 나서 10년이에요. 그러면 10살 됐을 때 또 2천만 원 줄 수 있고. 그러네. 가끔 그래서 이런 질문 하세요. 나 이제 내 아이가 30살인데 그동안에 모아놨다 내가 30년을. 10년에 이걸 주고 10년마다 줬어야 되는데. 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어머, 나 오늘 너무 큰 거 배웠어. 20살 됐을 때 4천만 원을 얻을 수 있어. 아니 근데 친구는. 사실 우리 선생님도 혹시 그런 플랜을 좀 짜놓으셨는지 아니면은 본인은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여건에서 우리한테 말씀만 해주시는 건지. 저는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첫째 아이는 돌 지나고 나서 했고 그다음에 둘째 아이는 이제 돌 지나서 딱 지난주에 계좌 만들었어요. 저는 먼저 이제 현금을 주고 증여세 신고를 한 다음에 이제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걸 좀 많이 권해드리는데 이제 배당주 위주로 증권 계좌 만들어서 처음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해야지만 증여란 게 시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오해를 많이 살 수 있죠. 뭐 애기한테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을 줬어요. 배당 주식에. 기업이 이렇게 성장해서 막 공 하나 붙고 뒤에 더 붙고 앞자리 바뀌었어요. 그거 만약에 주식 팔려면은 그것도 그건 이제 자녀 몫이죠. 아 본인 돈에 세금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네, 시드 2천은 줬을 때 증여세 신고를 했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이제 젊으신 분들은 이제 공감이 안 되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30살에 나 지금 속된 말로 분유값도 없는데 내가 무슨 2천만 원을 증여를 해주냐 이러실 거예요. 맞아. 할아버지가 주셔야 돼요. 지금 60대 이상 분들이 대한민국의 자산의 이제 39%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20, 30대는 12% 정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사실 젊은 이제 직장인 분들이 결혼을 해서 2천만 원을 증여하는 건 거의 어렵죠. 그래서 이제 조부모 세대가 좀 더 도와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한번 해봅니다. 예. 10년 주기 증여 설계가 사실 증여를 줘서 미리 이제 마중물 주는 목적도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상속세도 줄여주는 게 증여하고 10년 이내에 돌아가시잖아요. 이 증여한 사람이. 그러면 본인의 상속세 계산할 때 전부 다 얹어서 계산해요. 중요한 경우에는 무조건 10년 이상은 살아야겠네요. 네. 그거 어떻게 맞춰? 10년 보장 받아야죠. 안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 이걸 사전 증여 재산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상속세 계산에서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0년 초기화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증여세 낼 때는 낮은 세율인 뭐 20%로 냈는데 이게 만약에 9년 이내다 그러면은 그때는 20%지만 상속재산에 얹었더니 50%다. 그러면 차액인 30%를 세금으로 추가로 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부담이 좀 커지기 때문에 상속세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좀 증여의 플래닝을 좀 짜야 된다. 근데 대부분 이러기에 증여를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요. 대부분 닥쳐서 하세요. 돌아가시기 전쯤에 말씀을 하세요. 이제 좀 힘드실 것 같다. 이래 말씀을 하면 그때 갑자기 허겁지겁 이제 부모님의 계좌에서 돈을 빼요. 그리고 그게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사전증여로 10년 이내에 상속세 세무조사 때 걸려서 세금이 추징을 받은 거죠.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대비를 하셔야 된다. 그걸 말씀드려요. 결국은 제가 아까 평균적으로 말했던 상속재산가액 15억 원을 기점으로 증여를 한 시뮬레이션과 안 했을 때 차이가 사실 엄청 큽니다. 그래서 한번 세액 비교를 한번 보여드리면 15억 정도 재산이 있었고 그 다음에 10년 단위로 이제 증여를 했다고 가정한 절세 플래닝을 좀 짜야 된다. 그럼 당연히 증여세는 안 나오겠죠. 왜냐하면 증여재산 공제액수만큼만 했으니까. 근데 절세 플랜을 안 하게 되면은 우선은 증여세, 그 당시 내지 않았던 증여세, 거기다 상속세는 전부 다 증가됩니다. 근데 저걸 보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미리미리 주라는 것도 있지만 15억 정도의 상속을 받을 때 1억 정도를 내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한번 인지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10년 주기 증여 설계가 좀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 그럼 이건 증여인가? 생활비도 증여인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의 이슈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50대 여성이 황보라 씨가
30이 넘은 성년이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제 오더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독립하지 못하니까 집에 얹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한테 용돈도 주고 보험도 가입시켜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들에게 준 이 용돈하고 보험료가 증여가 될까? 너무 어렵다. 보험료 쪽으로 가보면 종신보험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뭐 아들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피보험자, 이 보험계약 돌아가시면 그럼 수익자가 누구냐? 아들이다. 아들. 이 형태 때만 이게 상속세에 포함이 안 돼요. 상속재산으로. 근데 여기서 퀘스천이 하나 있어요. 계약자가 아들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오덕이는 경제적 능력이 없잖아요. 네. 그냥 계약자만 아들이고 실질적으로 돈은 누가 줬죠? 엄마, 아빠. 엄마가 줬죠? 상속재산에 포함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지금 태아보험 들었는데 벌써. 아, 그건 별개고요. 아우 오동이 엄마 나 오늘 아야 재밌어 죽겠어. 아주 아와 주책이 아주. 그 다음에 이제 용돈은 결국은 생활비잖아요. 네. 생활비는 가액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세금에서는. 네. 결국은 생활비의 본질이 뭐냐? 일시적이고 소모성이어야 돼요. 사회 통념상 지켜지는 거. 근데 그걸로 주식을 사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부동산을 사는 자산 형성을 하면 그건 증여예요. 네. 물론 쉽게 잡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생활비에 주의할 점은 뭐 이렇게 많이 받았다라고 말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자산을 형성하시면 안 돼요, 자산. 아 그걸로 시드로 쓰면 안 된다. 특히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부등본이 명확하게 남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가 취득가액을 소명을 못 할 텐데. 왜냐하면 주택 같은 경우 취득할 때 취득자금 소명서라는 걸 써야 되니까 그런 이슈가 있다는 걸 꼭 알아두시고요.